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또 이제 갑자기 수업 들으시다가 동영상이 딱 나갔죠. 이번에 또 배터리가 또 나가는 것도 모르고 제가 몰입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전원 꺼지는 소리가 들려서 또 놓쳤어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좀 이해를 해주시면 이원 선생님이 그래도 열심히 수업하다가 배터리 나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수업을 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너그러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애플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혹은 뭐 구글 코리아, 그 다음에 루이비통 코리아 이런 데도 수입 막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규모가 유한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주식회사보다 작다고 보는데 상당히 규모가 커지고 매출도 커진다. 그래서 감사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지만 이제 받게 한다라는 거죠. 점차로 의무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죠. 자, 분식회계라는 얘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한책임회사 한번 볼게요. 유한책임회사는 유한회사하고 다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업무 집행자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업무 집행자. 자, 유한회사 같은 경우에는 출좌 좌수에 따라서, 그죠? 출좌 좌수에 따라서 유한회사의 경우, 적어보자. 유한회사의 경우 출좌 좌수에 따라 의결권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근데 유한책임회사는 그렇지 않아요. 출좌 좌수가 예를 들면 5좌수다.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1좌수다라고 해도 의결권이 똑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회사를 설립하는데 저기 A라는 사람은 아이디어가 좋아.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은 이제 자금력이 있어. 그리고 아이디어도 있고 하나 더 써보자. 이제 경영에 있어서의 능력도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한회사로 출발을 해.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뭐 C, D가 이렇게 붙겠지. 출자를 해야 되니까. 근데 예를 들면 자금력 면에서 A가 B나 C의 D에 비해서 적다고 하게 되면 출제자 수가 예를 들면 적어보자. 여기가 1좌고 나머지는 뭐 5좌수, 예를 들면 뭐 6좌수, 뭐 10좌수 뭐 이렇게 된다고 해보시면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얘네들이 다 사원일 거 아니에요. 유한회사에서는 죄송해요. 유한회사에서 지금 유한회사하고 유한책임회사 비교하는 거야. 유한회사라고 얘기했을 때 다시 A라는 사람은 아이디어가 좋고 경영에 있어서 능력이 있어. 나머지는 그냥 돈만 있는 거야. 돈만 돼 있어. 돈이 많아서 돈을 많이 돼. 아이디어로 뛰어든 거지. 근데 사원총회를 할 때 유한회사에서는 사원들이 모여서 중요한 안건들을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이 A를 제외한 5좌수, 6좌수, 10좌수를 제시한 이 사람들이 의결권이 많잖아. 근데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볼 때는 이 건은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내가 의결권에서 밀리네.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할 수 없는 거지. 근데 유한책임회사로 된다고 했을 때는 의결권이 다 같잖아.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이 돈을 적게 낸다고 하더라도 회사 경영에 전문적으로 나설 수가 있지. 그래서 유한회사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업무 집행자가 유한책임회사에서는 존재한다고요. 이 사람이 유한회사에서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가장 큰 차이다. 그러니까 유한책임회사에는 어떤 회사들이 좋겠어? 아이디어가 좋은 벤처기업 같은 경우. 지금 내가 아이디어로 승부해. 나 경영도 있어. 제가 지금 뭐 어쨌든 경영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능력이 조금은 있다고 판단되잖아요. 나름 경영학 박사니까. 그죠? 회사를 차리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출자를 받았어. 사람들한테. 한 10명한테. 나는 출자자 수가 적어. 그리고 다른 9명의 사람들은 출자자 수가 나의 몇 배, 몇 곱절배가 있어.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회사 경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일 때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죠. 의결권에서 밀리니까. 낸 돈이 적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근데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가면
의결권이 동일하니까 이익임을 발휘할 수 있지. 그런 경우 이 사람이 보통 업무 집행자가 된다. 이렇게 결정하면 된다라는 거고, 출자 자수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금액이 뭐 100원 이상이 되어도 될걸요 아마. 거의 제한이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한 명의 사업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되는 거는 한 명의 사업자회사의 차이점 좀 구분하시고, 한 명의 회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무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한책임이라고 하면 경영과 출자를 같이 한다. 그 다음에 합자회사는 무한책임 사원도 있고 유한책임 사원도 있고, 유한책임 사원이라 한다면 돈만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원 개념이 뭐였어요? 주식회사의 주주 개념하고 같다. 출자한 사람들. 유한책임 회사하고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출자 자수가 유한책임 회사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동일한 의견권을 갖는다. 유한회사에서는 돈 많이 된 사람이 더 많은 의결권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앞으로 공부할 주식회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유한책임 제도예요. 주식회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회사의 90%, 약 90% 정도가 다 주식회사다. 근데 주식회사는 이제 여러 사람이 그 회사에 돈을 댈 수 있잖아요. 불특정 다수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주식을 발행하는, 이것부터 얘기하자. 주식 발행을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겠지. 중요하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한명회사서부터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는 극히 이 출자라는 게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 돈을 출자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한명회사는 대부분 가족이 많고요, 형제나. 합자회사도 뭐 친구 같은 경우 출자하겠지. 그리고 유한책임회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출자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을 해가지고 불특정 다수에게 출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발행 요건이 까다롭겠지. 그죠? 그래서 저번에 이 복습이에요. 요거는 주식 발행 조건을 갖다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 첫 번째는 상장이라고 했죠. 상장. 자, 그래서 이 복습이에요. 한국거래소라는 데가 있다 그랬어요. 한국거래소가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 코스피라고 코스피 얘기하는데 그 코스피가 거래되는 거야. 코스피 시장에, 그러니까 주식도 시장이에요.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 코스피. 예. 그러면 이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이 한국거래소에 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회사들의 목록이 있을 거 아니야. 목록, 리스트가. 그래서 우리가 상장을 리스팅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티드라고 이야기하고, 수동, 능동, 그죠? 뭐 영어 시간을 갖네. 그러니까 이 한국거래소에서는 뭐야? 여기 A 회사, B 회사, C 회사, D 회사들은 우리 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재무 구조를 갖고 있어라고 인정해 주는 거야. 상장이라는 게. 상장 준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한국거래소에 이제 목록에 올라가려면 우리가 간단하게 봤을 때 이거 맨날 선생님이 얘기하잖아요. 자본하고 부채. 이것도 기준이 있겠지. 자산은 얼마 이상, 부채는 자본은 얼마 이상, 부채는 얼마 정도, 비율은 어느 정도. 이 기준이 상당히 있겠지. 상장의 기준이 전 모르죠. 상장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봐도 기준에 따라서 목록을 쫙 올려놔야지. 그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보면은 유기전만 인정을 해줬잖아요. 나머지 시장은 우리가 난전이라고 했잖아, 그지? 난전. 그래서 뭐 나중에는 뭐 금난정권 철폐한다 이런 얘기 나온 것처럼 이 시장에 등록되어 있다는 얘기. 등록되어 있다는 얘기. 목록에.
그 상장된다는 건 리스티드 된 거지. 아, 우원수 닭도리가 이제 주식회사가 됐는데, 야, 얘네는 주식 발행해도 괜찮아. 얘네, 재무구조가 괜찮아. 우리가 인정할게.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은 걱정하지 말고 한국 거래소 와서 주식 사고 팔수 해. 하는 거 괜찮아. 이런 거. 그러니까 상장됐다고라고 한 상장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 그래서 어떤 기업이 막 상장되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주식을 막 사는 경우가 많지. 왜냐면 상장되면은 기업 가치가 그만큼 있다라는 얘기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IPO라는 얘기 했나요? 기업 공개. Initial Public Offering. 제발 부탁드리는데 이런 거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우리끼리는 그냥 IPO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 다 기억하셔야 돼요. 빨르는 맨날 IPO 하면서 IPO 뭐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IPO 뭐 해가지고 뭐 이야기를 해.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뭐 고등학생, 중학생 다니는 동생이 형, 누나, 오빠, IPO가 뭐야? 그럼 나중에 머리 벅벅 긁으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기업 공개라는 건 기업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재무 정보를 공개하는 거야. 왜냐하면 해당 주식을 살려면 기업 재무 상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번에 설명했지만 자산 중에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아. 그러면 그 회사 주식 사면 안 되지. 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어떤 주식을 산다는 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재무 정보를 줘야 이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잖아. 어찌됐건 간에 이 두 가지가 주식 발행 요건이 돼요. 옛날에는 IPO나 상장이 되면 IPO 되는 거고 IPO 되면 상장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상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의 경우 책임을 지고 IPO는 아마 금감원, 금융감독원에서 담당하고 있을 거예요. 맞나 기억이? 자, 그래서 주식을 발행을 했어. 기업 공개를 하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지. 백종원 아저씨가 여러 가지 그 요식업체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기업 공개를 한다. 그러면 이제 주식 발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신력이 더 있는 걸 보면 기업 공개를 하고서 이제 주식 거래가 돼서 주식 시장에 상장이 되면 더 공신력이 있는 거지. 공신력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주식회사는 이런 시스템이다. 그래서 우원이라는 사람이 우원수 닭도리를 이제 주식회사로 개인사업자에서 바꾸려고 이제 법인으로 해가지고 주식을 발행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IPO를 해야지. IPO를 했더니 자산하고 부채 비율을 보니까 자본이 10이고 부채가 90%였다. 그러면 이 회사의 주식은 아무도 안 사겠지. 그죠? 그래서 기업 공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뭐 기업 공개도 하나도 안 했어. 이런 상태에서 이런 자산 형태도 우리가 얘기를 안 했다 그러면 우원수 닭도리의 주식은 누가 사줘요? 뭐 우리 아버지나 우리 엄마나 우리 와이프나 그 다음에 여러분 중에서 이원 선생님 불쌍하구나 그러고 몇 개 사주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이제 재무제표를 갖다가 다 공개를 했어. 그랬더니 뭐 영업이익도 괜찮고 그 다음에 자본금도 꽤 높고 자산도 크고 이런 걸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재무정보를 투자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주식을 막 사겠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계속 한번 봅시다.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유한책임제도라고 돼 있어. 유한책임제도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한명회사 같은 경우에는 무한책임 사원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했어요? 경영과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 모두 책임을 졌었죠. 근데 유한책임제도는 예를 들면 우원수 닭도리 주식을 샀어. 우리 와이프가 액면가는 처음 주식이 발행될 때의 가격을 말해요. 액면가 10,000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이게 기업 경영이 잘 안 돼서 우원수 닭도리가 잘 사업이 안 돼서 주식 가치가 5,000원으로 떨어졌어. 그럼 5,000원 손해보고 마는 거예요. 10 주면 5만 원 손해 보는 거고, 100 주면 500만 원 손해 보면 되는 거. 이해되셨죠?
그게 바로 유한 책임제도. 왜 경영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지. 유한 책임제도라는 걸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전부 주식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돼? 경영에 참여해요, 안 해요? 유한 책임 사원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 한명회사로 이야기할 때 경영에 관여를 안 하니까 이 주주들은 어떤 식으로 하겠어? 야, 그러면 경영을 좀 모르는 사람이 하지 말고 경영에 있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걸 생각해. 주주들이 모여서 주주총회를 하겠지. 유능한 사람을 경영자로 임명하자, 이런 얘기를 하겠지. 거기에 이제 두 팔 두 손 들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이제 이사회 멤버들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이사회에 대한 얘기는 조금 해볼게요. 조금 있다가. 자, 주주총회, 제너럴 미팅이라고 해요. 우리 토익에 많이 나오죠. 제너럴 미팅, 그다음에 뭐 보드 오브 디렉터스 해가지고 맨날 토익에 많이 나오잖아요. 안 나오나? 저 토익 시험 볼 때는 많이 나왔었는데, 정기총회, 임시총회가 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제 총회가 열려서 중요한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고, 임시총회에서는 이제 급박하게 뭐 갑자기 뭐 CEO를 교체해야 된다든가 이럴 때 사람들을 모이겠죠. 그 다음에 감사제도라는 게 있다. 오딧. 이사회 내에, 그죠?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두어 기업의 업무에 대한 감사, 회계에 대한 감시, 그죠? 회계를 부정으로 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런 주식회사들은 기업의 재무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는 상태인데 회계에 있어서 부정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뭐 이사회 구성이 뭐 편법이 있었다,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감사제도 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죠? 감사제도. 자, 그 다음에 이사회 대표이사 선임이나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문제를 결정한다. 이사회는 누가 만들어지냐면,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많이 보유하는 사람이 의결권이 크잖아요, 그죠? 유한회사에서 많은 출조 다수를 보유하고 있는 사원들이 사원총회에서 의결권이 높듯이, 그래서 이사회에서는 이사회 멤버들은 주주들을 대표하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되게 재밌다, 얘기하니까. 이사회가 있고 이 경영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지? 회사를 보면,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여기 이제 뭐 사장이 있고, 그죠? 부사장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전무, 이사라고 보통 해요. 전무이사, 상무이사. 어떤 경우에는 또 여기 임원에다 하나 더 그냥 이사,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한다, 그지?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는 이사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대표이사지. 그리고 여기 이사들이 쭉 있잖아. 이사들 이렇게.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시간 있나? 시간 확인하면서. 요 이사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대답 못 하겠지. 이 이사하고 이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 이사하고. 그냥 줄여서 우리는 그냥 전무, 상무라고 하는데, 여기 경영진이잖아. 이게 탑 매니지먼트잖아. 배운 걸로 얘기하면, 그죠? 최고 경영층. 근데 이 이사하고는 달라요. 요 이사들은 뭐냐면은 주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주주들을 대표하면 주주들 중에서도 주식을 좀 많이 보유하는 사람들이겠지. 한 5%, 뭐 10% 뭐 이렇게. 그 이사회 멤버가 되겠지. 근데 이걸 전제를 해보자. 전문 경영. 프로페셔널 매니지먼트에서는 지금 전문 경영진이, 그러니까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을 대표해가지고 우리가 전문 경영자들이, 이 전문 경영자들을 우리가 에이전시라고 했잖아. 대리인이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죠? 대리인. 이 대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경영을 하는 건데, 이 전문 경영 제도, 그죠? 조직 지배 구조에서 전문 경영 체제를 봤을 때는 이 사람들, 이사회 멤버하고 경영진하고 100% 구별이 된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네들은 월급쟁이 경영진이에요, 그죠? 얘네들이 경영을 잘하면 이사회에서 야, 사장 몇 년 더 일해, 의결할 수 있단 말이야. 못하면 해임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같은 경우 오너 매니지먼트지, 소유 경영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 경영진 사람들하고
이사회 멤버 사람들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사회의 기능이 어떻게 돼?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이 없어. 이사회는 철저하게 견제하는 거야. 대표이사회를 갖다가 우리가 체어맨이라고 해요. 체어맨, 의장. 그런데 보통 여기는 뭐라 그래? 이 사람을 우리가 CEO라고 하잖아. 근데 우리나라 같은 건 소유 경영이다 보니까 이 대표이사하고 이 사장이 동일인이라고. 체어맨하고 CEO가 동일인이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경영진들도 이 이사 멤버야. 이사 멤버라고. 근데 원칙적으로 구분하면 이사회 멤버들은 우리가 등기 이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는 그냥 직책상으로만 이름을 붙인 거야. 전제는 전문 경영자 체제에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오너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이사회 멤버들이 주주들 중에서 파워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야. 지분 많은 사람들이. 직접 경영을 한다고.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이사회 멤버들이 경영진으로 그대로 오니까 이사회가 경영진을 갖다가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해진다. 그래서 오너 경영 같은 경우 전문 경영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다, 합리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요 이사회 멤버들이 이사들이 경영진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보도되는 뉴스들을 보면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특정 회사를 콕 집어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오프라인 수업도 아니니까. 이해되셨죠? 그냥 여기서는 레지스티드 이사라는 말 써요. 등기 이사고 여기는 그냥 직책상의 이사니까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됐죠? 여기는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들, 지분을 보유한 사람들이 경영진에도 참여한다. 소유 경영제도에서는. 처음 설명한 거는 전문 경영제의 일반적인 원칙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유 경영 제도가 많으니까 1990년대 후반에 뭐가 생겼냐면 사회이사 제도라는 게 생겼다고. 법조 조금 이따 하겠지만 7번이에요. 법적인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뭐 경영에 있어서 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사회에, 그러니까 조직 내에 앉히지 않고 조직 밖에서 경영이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 사회 멤버들이 경영에 참여하니까 소유 경영자 제도에서는 무리하게 사업 확장하고 이랬을 때 견제할 수가 없잖아. 기업의 공적 책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회이사 제도를 주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감시하게 하려고.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사회이사 제도 생겼는데 전부 이 등기이사 겸 이 경영진들이 자기 지인들을 갖다가 앉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사회이사 제도도 사실은 그냥 이 이사회에 상당히 종속돼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죠. 늘 얘기하지만 사회이사 제도가 이사회의 어떤 문제점, 다시 얘기하면 이사회 멤버가 경영진으로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자체는 이거 설명 잘 들어야 돼. 이 원생이 무조건 이사회 멤버가 경영하는 거 무조건 안 좋대. 그게 아니라 이사회 멤버들이 경영 잘하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사회 멤버들이 지분을 그래도 보유한 사람들이 꽤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따가 또 설명했지만 이런 전문 경영진들이 경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자기 회사 아니고 월급쟁이 경영진이니까 그냥 복지부동 할 수도 있어요. 현상 유지만 하려고. 이 사람들은 피 튀기면서 자기 회사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겠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유에서 대기업들을 성장될 수 있는 어떤 동력도 됐다고 생각이 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도를 보고서 이 제도가 좋다, 저 제도가 좋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제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운용하느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라든가 합리성이 중요한 거지. 오케이?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대리인 문제라는 거 말씀드렸죠. 대리인 문제. 대리인은 누구야? 왜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지? 주주들이 다수니까. 잘 들어요. 쓰지 않을게요. 주주가 다수고, 그죠? 그
불특정 다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전문 경영자들이 들어오니까 대리인이다. 그죠? 근데 대리인이라고 했을 때 모든 문제를 잘 처리하나? 하나만 보자. 예를 들면 쉬운 얘기로 자 삼성전자 주총에서 CEO를 이원으로 임명했어. 이 사람을 경영에 있어서 능력이 있다고 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한 2년 동안은 임기가 뭐 3년이야. 그래서 2년 동안은 정말 경영을 잘해서 삼성전자 주식이 막 2배, 3배로 올랐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연차에 들어서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안 해. 일을 안 하고 맨날 CEO, 이호원이 삼성전자 CEO 되면은 연봉 한 20억 이상 줄걸요? 그리고 뭐 관용차도 주고 뭐 또 좋은 경우 한번 생각해볼까? 흐뭇한 경우 뭐 개인 회기도 줄 수 있을걸요? 그 다음에 뭐 사택도 좋은 거 제공하고 뭐 자동차도 말할 것도 없고 자동차는 뭐 비싼 뭐 벤츠나 뭐 롤스로이스 뭐 이런 거 제공하겠지. 아니면 공적으로 이용하라고. 근데 그런 것들을 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거야. 롤스로이스 타고 막 가족들이랑 여행 다니고 회사 일 열심히 안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에이전시 프라블럼이라고 해요. 다시 얘기하면 전문 경영자가 잘 들으세요. 조직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투명성 면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견제하는 세력들이 많으니까 대리인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지. 대리인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대리인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모럴 해저드라고 하죠. 도덕적 해이. 뭐 사적 재산 이용하고 그죠? 그래서 맨날 보면은 뭐 전문 경영자들 일부는 뭐 업무상 배임 행위로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도덕적 해이. 그리고 이런 전문 경영자들이 도입되면서 여러 가지 비용도 들 수 있지. 얘네들 감시해야 되고. 그리고 뭐 이 대리인들은 자기가 경영 잘했다는 확증을 해야 되니까 그걸 이른바 감시 비용, 확증 비용 뭐 이런 말도 써요.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4부 이어서 가겠습니다.